한국에서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전의 여파이기도 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베트남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정말 끔찍하고 잔악무도한 전쟁이었다고 다들 말하실 겁니다. 그럼 베트남전의 한국군은 전세를 뒤흔들 카드였고 미군들이 겪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죠. 미군들은 한국군을 무서워할 정도로 대단한 전투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선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대우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베트남전에서 살아남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를 둔 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동양인 가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그 일대는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5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할아버지는 경주 에이펙에 갔다가 미국인들을 마주했다는데요. 그리고 그들 행동에 전 세계가 열광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로이 박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곳은 인구 3만 명 정도의 전형적인 소도시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는 그런 곳이에요. 메인 스트리트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상점들과 주말마다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그리고 금요일 밤이면 온 동네가 모여드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가 전부인 평범한 동네입니다. 외모만 보면 저는 평범한 백인 아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밝은 갈색 머리에 연한 녹색 눈동자, 그리고 엄마를 닮은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 혈관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절반이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제 삶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1946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어린 시절을 한국전쟁의 참상 속에서 보내셨고 피난도 다니셨다가 청년이 되어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젊은이들처럼 할아버지도 조국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장으로 향하셨어요. 베트남에서 돌아오신 후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결심하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영어를 배우셨어요. 주말에는 작은 한인 교회에서 다른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고향의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엄마는 어려서부터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먹었지만 학교에 가면 완벽한 미국 아이가 되어야 했어요. 엄마는 늘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고 다르다는 것은 곧 틀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고요. 엄마도 학창시절 내내 외로움과 차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이 엄마를 더욱 강한 여성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집안의 딸로 태어났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늘 다르게 취급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질문들이었죠. 아이들은 제 성이 박인 것을 신기해했고 가끔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은 조롱으로 바뀌었고 질문은 악의적인 놀림으로 변했어요. 급식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와 입양된 거냐? 라고 물었어요. 제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한국분이야 라고 대답하면 아, 그럼 내 엄마가 중국인이구나 라며 비웃었죠.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함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건 그들이 제 정체성 자체를 조롱거리로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역사 시간에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수업을 할 때였어요. 선생님이 19세기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자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클로이 조상들 얘기네. 그 말에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만 했을 뿐 그 발언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가족 사진을 가져와야 하는 과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제 졸업식에 오셔서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몇몇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아시아인처럼 생긴 남자랑 같이 찍었어? 이상해.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클로이야, 넌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싸우신 용사이고 우리 가족은 두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가지고 있단다. 엄마의 말씀은 따뜻했지만 그런 위로의 말들이 가끔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저만 이런 짐을 져야 하는지, 왜 저만 특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달라질 거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제 성씨와 외모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눈치챈 아이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던졌어요. 한국 성씨인데 왜 이렇게 생겼어? 혼혈이야?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교묘해졌죠. 직접적인 놀림 대신 은근한 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자연스럽게 저만 빠지거나 생일 파티나 주말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아시아계 학생들과도 완전히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학교에는 중국계나 인도계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뭉쳐다니면서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시도해봤지만 제 외모 때문인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느 그룹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웃으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면 모든 시선이 제 외모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면 주변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모두 저에 대한 뒷담화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가을 홈커밍 댄스 파티 때였어요. 모든 아이들이 짝을 찾아 들떠있던 시기였죠. 저도 내심 누군가가 저를 파트너로 초대해주기를 바랐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같은 반 남학생 하나가 다가왔는데 다른 애들이 다 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건데 같이 갈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차라리 혼자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친척들이 제 외모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클로이는 정말 아빠를 많이 닮았네. 한국 피가 반이나 섞였는데도 전혀 안 보여. 라는 말들이 칭찬인지 실망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때는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시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아시아적이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다양성의 날 행사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무엇을 발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자니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미국 문화를 발표하기에는 제 성씨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결국 저는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제게 특별히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지, 왜 저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지 말이에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저만 늘 어정쩡한 위치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건 없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웠어요. 엄마와 아빠는 이미 충분히 걱정이 많으셨고 할아버지께는 더더욱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 후손으로서 이런 하찮은 일들로 힘들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 반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클로이는 정말 이상해. 겉보기엔 백인인데 성은 한국식이고. 맞아, 부모님 중 누가 아시아계인지 궁금하다. 아마 엄마일걸? 아빠는 완전 백인처럼 생겼던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화장실 칸막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고 뒤에서까지 이러냐고 소리쳤어요. 그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중 한 명인 제시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쪽짜리라서 어디에도 못 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뭐라고 했어? 하며 제시카에게 다가갔고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욕설을 퍼부었고 제시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소란을 들은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을 불렀고 곧이어 담임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한 후 우리 둘 다 교장실로 가게 되었어요. 교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가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교장실에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폭력을 먼저 사용한 것은 제가 맞았고 학교 규칙을 어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교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로이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차분하면서도 품위 있는 목소리가 교장실을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 이렇게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하필 할아버지가 오셨을까요? 엄마나 아빠가 오셨다면 상황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겪은 일들을 할아버지께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진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매듭 지은 넥타이, 그리고 항상 반짝반짝 닦아놓으신 구두까지.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교장실에는 이미 제시카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제시카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도시다 보니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특히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면서 학교 이사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어요. 제시카의 어머니 역시 학부모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시카의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어요. 특히 제시카의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명한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난 다툼, 제가 먼저 욕설을 했다는 것, 그리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사실들을 차근차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제시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어본 건데 그걸 가지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제시카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는 피해자라고요. 상처도 입었고요. 실제로 제시카의 팔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제가 밀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였겠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한번 보시고는 다시 교장 선생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는 마치 자신이 학교의 후원자라는 것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시카의 가정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모르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말로 우리 애가 동양인한테 맞았다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그 말에 교장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도 무례했지만 마치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뉘앙스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지만 저는 다시 한번 폭발할 뻔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 발언에 당황하시는 기색이었습니다. 그건 좀 하고 말끝을 흐리시더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제시카의 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교장 선생님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외투에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외투 왼쪽 가슴 부분에 작은 배지를 달고 다니셨는데 평소에는 그냥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 배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교장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님도 갑자기 할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배지를 내려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옛날 일입니다. 그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그저 일상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차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교장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제시카의 아버지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제시카의 어머니도 어색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무례한 발언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은 듯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베트남전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진심 어린 감사 표현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시카의 아버지가 어색하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현저히 작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셨어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제 손녀 일로 와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태도 변화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던 그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의 다툼이니까. 너무 크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이 사건의 경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겪어온 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클로이가 지속적으로 받아온 스트레스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시카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유지이자 중견기업의 이사였어요. 학교 후원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미국에서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은 특별합니다. 특히 교장 선생님 세대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이었고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자유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이 사건은 교육청에도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클로이와 제시카 모두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시카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까의 그 무례한 발언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 것 같았어요. 교장실에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괜찮니? 하고 물으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는 다양성과 배려라는 주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로의 배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공지사항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글 속에는 제가 겪은 일들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복도에서 만난 몇몇 학생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제시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아이들은 저를 신기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클로이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용사래 하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제시카는 그 이후로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집에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학교에서 겪은 차별들,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 그리고 오늘 교장실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서재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단다. 할아버지가 사진첩을 펼치시자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초라한 군복을 입고 계셨지만 표정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동료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전장에서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이때가 22살이었지.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생생히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미군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같은 편에서 싸우는 전우였거든. 그때 난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알았지.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를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분은 한 나라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제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클로이야, 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 가족은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단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제 정체성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교장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작은 배지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떤 가문의 후손인지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당당함을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분이 바로 저희 가족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 자랑스러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학교에서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편안해지지는 못했어요. 그런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 맞춰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여행은 몇 년 전부터 엄마가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한국을 2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흐릿하고 성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리운 마음이 커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주저하셨어요. 나이도 많고 긴 비행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엄마의 끈질긴 설득과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자 결국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클로이도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여행을 승낙하셨어요. 아빠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몇 주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라며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3대가 모인 여행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출발 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고향 정도로만 생각했던 한국이었는데 막상 가게 되니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재 모습까지. 인터넷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고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계속 감탄하셨어요. 어릴 적 2번 정도 왔지만 올 때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더라. 고 말씀하시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최신 서울 사진들을 보시면서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서울이 맞나 하며 놀라워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 떠나신 후로 몇 번 오지 못하셨으니 50년 넘게 변한 고향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도 안 된다. 고 말씀하시면서도 설렘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셨어요. 긴 비행길이라 편한 옷을 입으라고 해도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양복을 고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기대감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어 기초 회화책도 읽어봤어요. 할아버지는 대부분 잠을 주무셨지만 가끔 깨어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이곳이 정말 할아버지가 태어나신 나라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공항을 둘러보시면서 계속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며칠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경복궁, 명동, 홍대, 강남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들을 둘러봤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경복궁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거리를 꽉 채운 모습을 보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한국어였습니다. 50년 넘게 미국에서 사시면서도 한국어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택시 기사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식당에서 주문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엄마와 저는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통 건물과 현대적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모습, 길거리 음식의 다양함,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특히 제가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의 패션 센스와 기술 활용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카드 결제나 QR코드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경주로 향할 날이 왔습니다.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라 경주는 평소보다 더욱 북적였어요. 각국 대표단들과 기자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해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쳤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첫인상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어요. 고즈넉한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편의시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 등 역사적 유적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깔끔하고 현대적인 호텔들과 상업시설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경주를 보시면서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도 그런 할아버지를 보면서 뭉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APEC 회의 기간이라 경주 곳곳에는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보안도 삼엄했어요.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서 저희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장 주변은 국제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희는 APEC 행사장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들의 차량이 오가고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계속 사진을 찍었고 할아버지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때 저희 앞에서 정장을 입은 외국인 무리가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분위기로 봐서는 APEC 관련 인사들인 것 같았어요. 아마 미국 대표단의 일원들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저희 쪽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미국인처럼 보였나 봐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길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관광객 신분이라 정확한 길을 알려드릴 수 없었어요. 엄마가 영어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근처 안내소를 찾아보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외투에 달린 작은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지더니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다가왔어요. 다른 동료들도 그의 시선을 따라 할아버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베트남전 참전용사시죠? 그의 질문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미국인들이 일제히 할아버지께 경례를 올린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전원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정중하고 진심 어린 경례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시선을 집중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신 듯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시며 경례로 화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군인다운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서 할아버지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차례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까지는 할아버지를 그냥 자상한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는 자부심 말이에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결국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저와 엄마도 함께 찍었어요. 그 미국인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진짜 영웅이라는 글과 함께 방금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대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니요. 그들과 헤어진 후 저희는 계속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욱 당당해 보이셨고 엄마도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받으신 그 존경스러운 격려,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리고 사진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클로이야, 오늘 봤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분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 격려를 올리는 미국인들의 모습,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단순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용사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의 손녀인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제 가족 안에 있었다는 사실.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떤 불을 켰어요. 지금까지는 제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숨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단다. 이렇게 고향에 와서 존경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할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경주에서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앉아 그동안의 여행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도 클로이가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 같다. 며 흐뭇해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SNS에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미국 대표단이 함께 찍은 그 특별한 사진도 포함해서요. 그 순간의 감동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50년 만에 고향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 중얼거리셨어요. 엄마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출국 절차는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한국 방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벽 비행기였기 때문에 기내는 대부분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거의 다 잠을 자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거의 14시간 내내 자고 있었어요. 가끔 깨어나면 창밖의 구름들을 보거나 기내식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도 대부분 주무셨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연세를 생각하면 긴 비행이 힘드셨을 텐데 다행히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깨어나시면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특히 경주에서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미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집에 돌아온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 동안 할아버지는 역시 집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표정에는 아쉬움도 섞여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올라탄 후 저는 여행 내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휴대폰이 문자와 알림 소리로 완전히 폭주 상태가 된 거예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림 132개, DM 28개, 그리고 수십 개의 친구들 멘션까지. 평소에는 하루 종일 받아도 10개 정도의 알림이 전부였는데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의 팔로우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SNS를 열어봤는데 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경주에서 올린 할아버지와 미국 대표단의 사진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수가 평소의 100배는 넘어 보였고 공유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 대표단 중 한 분이 그 사진을 리포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진짜 전쟁 영웅이라는 글과 함께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셨어요. 그분의 팔로워가 수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리포스트로 인해 사진이 더욱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 이 사진을 보고 울었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같은 감동적인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댓글도 많았는데 여러 언어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 중 하나는 한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아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저는 할아버지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몇몇 외신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 메시지가 온 것이었어요. 한 기자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 고 했고, 다른 기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 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도 제 휴대폰 화면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고 하시면서도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조용히 사신 분이 갑자기 이런 주목을 받게 되니 어색하실 만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반응들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유럽에서, 심지어 남미에서도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영웅이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어 댓글들을 할아버지께 번역해드리니 할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알림은 계속 왔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클로이, 이거 내가 올린 거 맞아? 너 완전 유명해졌네.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연락하지 않던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학교 친구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와, 내가 이런 대단한 할아버지를 둔 줄 몰랐어 라고 했고, 다른 친구는 이제 내가 왜 항상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겠어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경주에서 일어난 그 순간적인 사건이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상상도 안 됐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새로운 댓글들을 확인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수는 이미 수천 개를 넘어섰고 공유 횟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쟁과 희생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한 댓글에서는 이 사진은 우리가 왜 참전용사들을 잊으면 안 되는지 상기시켜준다라고 썼어요. 다른 댓글에서는 가족의 유산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 는 댓글을 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제 핏줄에 흐르는 그 역사와 헌신이 지금 이 모든 찬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는 숨기고 싶었던 제 뿌리가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제 정체성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전 세계가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는 모습이었어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상하고 겸손한 분이시지만 이제 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현대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과거에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만 공유되었을 텐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과 즉시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고 의미 있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 역사와 가족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SNS 반응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겪으신 전쟁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베트남전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지금까지는 역사 시간에 배운 단편적인 지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참여하신 전쟁이었으니까요.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거의 10년간 지속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군의 활약이었어요. 백마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 같은 이름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이런 부대 중 하나에 속해 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증언 영상도 몇 개 찾아봤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세의 분들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글에서의 힘든 작전,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그런데 베트남전을 찾아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1946년생이시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겨우 4살이셨겠지만 어린 시절을 그 참혹한 시기에 보내셨을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 검색하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벌어진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서울이 여러 번 점령당하고 탈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다녔는지, 가족들이 흩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 가족도 그런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힘들게 지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이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를 위한 의무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사이의 연관성도 찾아봤어요.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전쟁 때 도움을 받은 미국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얻은 경제적 지원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나니 할아버지의 삶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재건의 시대를 모두 겪으신 살아있는 역사였던 거예요. 저녁에 할아버지께 제가 찾아본 내용들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옛날 일이니까 라며 말을 아끼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묻자 조금씩 당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어린 시절 전쟁 중에 피난 갔던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저는 할아버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클로이야,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깨달았다. 나는 단순히 혼혈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가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주말 동안 저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과 유명세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SNS에서의 폭발적인 반응,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완전히 달라진 인식까지. 이 모든 변화를 안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외모에서 아시아적 특징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 자체가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제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어떤 가족의 후손인지였으니까요. 학교로 가는 길에서도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아이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찍 가거나 늦게 갔을 텐데 이날은 당당하게 평소 시간에 등교했어요. 교문을 들어서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지나쳐 가던 아이들이 제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그 탐색적이고 때로는 조롱 섞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어떤 존경 같은 감정이 섞인 시선이었어요. 먼저 다가온 건 같은 반 친구인 에밀리였어요.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클로이, SNS 봤어. 너 진짜 멋지더라. 할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시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 내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용사셨구나. 그 사진 정말 감동적이었어. 한국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도 보여줘.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 주로 왜 성이박이야? 부모님 중 누가 아시아계야? 같은 질문들이었다면 이제는 제 가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이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학급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는데 저와는 별로 말을 섞지 않던 사이였어요. 그런 제이슨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로이, 내 할아버지도 베트남전에 갔었어. 내 할아버지랑 어쩌면 같은 곳에서 싸웠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이슨에게 그런 가족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첫 번째 수업은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존슨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평소에도 친절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클로이, 우리 수업 시간에 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래? 특히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야.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런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시자 반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있었던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학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던 브래드가 제게 다가와서 클로이, 어제 내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더라.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셨어? 라고 말했어요. 브래드는 예전에 제 도시락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놀려댔던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말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급식실에서 혼자 앉거나 구석진 자리를 찾아다녔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급식줄에 서 있는데 여러 친구들이 클로이, 우리랑 같이 앉자 고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급식실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사라가, 클로이,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라고 물었고 마이클은 케이팝 좋아해? 요즘 정말 인기더라 고 했어요. 이런 질문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상하다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였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구팀을 나누는데 평소 같으면 저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거나 아예 제외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팀 주장인 알렉스가 저를 먼저 지목했습니다. 클로이, 우리 팀 할래?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알렉스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거든요. 경기 중에도 팀원들이 저에게 패스를 많이 해줬고 실수를 해도 격려해줬어요. 괜찮아, 클로이. 다음에 잘하면 돼.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스포츠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날은 자유롭게 뛸 수 있었어요. 오후 수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실험 파트너를 정하는데 여러 명이 저와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혼자 하거나 마지못해 받아주는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 이제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역사 시간이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20세기 아시아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선생님이 베트남전에 한국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46년생 한국분이세요. 베트남전 참전용사셨고 최근 한국 APEC 행사에서 미군 고위 인사들이 할아버지께 격려를 올렸어요.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에 찼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자 저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한국전쟁 때의 어린 시절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말 동안 공부한 역사적 배경 지식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뿌리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고 그것이 이렇게 진심으로 존중받은 건 말이에요. 윌슨 선생님도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클로이, 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존경스럽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시카도 그중 하나였어요. 교장실 사건 이후 저를 피하던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클로이,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고 말했습니다. 제시카의 사과를 받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제시카. 우리 모두 배우는 거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방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부회장인 케이트가 저에게 다가와서 클로이, 다음 주 다문화 주간 행사에서 발표를 해줄 수 있을까? 내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 라고 제안했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거절했을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네, 기꺼이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건 분명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가 더 이상 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제 정체성을 감추려고 했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도, 심지어 제 성을 소개할 때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당당하게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창가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안에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클로이야, 드디어 내가 진짜 너 자신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랑스럽다 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되었다. 더 이상 숨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고 영웅적인 할아버지의 손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모든 변화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관심, 선생님들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요.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엄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분 모두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클로이 왔구나 라고 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신문에는 저희 가족 이야기가 작은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베트남전 참전 경험과 최근 경주에서의 일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기사를 보시며 이제 정말 유명해졌구나 라고 웃으셨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우면서 엄마에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영어 시간에 할아버지 이야기를 발표한 것,
역사 시간에 손을 들고 당당하게 말한 것, 그리고 친구들의 달라진 반응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해 보여.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엄마도 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오늘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빠도 회사에서 동료들이 저희 가족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고 하셨어요. 회사 사람들이 클로이 할아버지에 대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더라. 특히 베트남전 참전용사라는 걸 알고는 더욱 감탄했어.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모든 관심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 중에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한국전쟁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 그리고 전쟁터에서의 경험들까지. 평소에는 말씀을 아끼시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 하지만 나는 조국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런 내 손녀가 이제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우면서 엄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도 어린 시절 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는 정말 힘들었어. 학교에서 아시아계라고 놀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더라.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고민이 저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특별함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도. 엄마의 말씀은 제가 오늘 느낀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녁 8시쯤 거실에서 엄마와 단둘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계셨고 아빠는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엄마는 조용히 웃으시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나 처음으로 한국인이어서 기뻤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간단한 문장 속에 제 인생 16년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그 말이 나오는데 정말 16년이 걸렸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정말?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감췄어요. 학교 친구들 앞에서는 제 성실을 부끄러워했고 집에서 나는 한국 음식 냄새를 걱정했고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조차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외면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부정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우신 전장에서의 용기, 엄마가 견뎌오신 타향살이의 인내, 그리고 제가 흘려보낸 수많은 눈물까지.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선처럼 느껴졌어요. 과거의 고통도, 현재의 기쁨도, 그리고 미래의 희망도 모두 그 선 위에 있었습니다. 그 선의 끝에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엄마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저 말이에요. 엄마, 나도 언젠가 내 아이에게 말해줄 거예요. 너도 할아버지처럼 강한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엄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등을 얹었어요. 3대가 이어진 손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엄마에게, 엄마로부터 저에게 이어진 그 손들 속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클로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엄마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강인하고 지혜로운 분이셨다고 했어요. 그분도 이런 정체성 고민을 하셨을까요? 엄마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이 힘드셨어.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어디에 살든 그 자부심만은 잃지 말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할머니의 그 정신이 저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는 경주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둔 거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할아버지는 정말 당당해 보이셨어요. 미국 고위 인사들과 함께 서 계신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겸손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제 모습도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어색해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일기장에는 고민과 걱정들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기뻤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글을 쓰면서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을 정확히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용기, 엄마의 인내, 그리고 나의 성장.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혈이라는 단어로 나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혼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 단어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생각해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나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문장이 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1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문화 주간 발표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대학에도 가고 직장도 구하고 가정도 꾸리게 될 거예요. 그때도 저는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게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말이에요. 침대에 누우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설렘, 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할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 엄마와 아빠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소리, 그리고 창밖의 바람 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가족의 따뜻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과 함께 자란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저는 스마트폰을 확인해봤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새로운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고 메시지도 몇 개 더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관심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클로이 박으로 살아갈 거예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클로이 박으로요. 더 이상 숨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저는 웃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진짜 저 자신을 찾았으니까요.